프랑스의 관세를 중화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그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게 뭐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뭐 군사 안보적 용어로 뭐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막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그건 대체 어떠란 말이냐?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뭐 이런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또 뭐 제조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쨌든 해결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심각하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뭐 8, 90% 이렇게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8, 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조금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거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뭔가를 할 때를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되겠다. 우리 유능한 산업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우리 남자분 하셨고 앞에 없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여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동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고 한데 코스피가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도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이게 뭐 주가와 관계 지으면 또 오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이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게 뭐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거를 팝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사실 그런 정치적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이제 악성 가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저기 외환 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또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 8%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20%를 넘고 뭐 이런 그 국민연금 고갈링은 연도가 수십 년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한 2, 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7, 8%가 됩니다.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죠. 엄청난 규모의 자산입니다. 근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좀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죠. 뭐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그걸 뭐 기금화할지, 뭐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그러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하네요. 네.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 중에 기금화도 그 대안,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이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 같습니다. 네. 좀더 할까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목기 계속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좀 넘어가서 이번엔 해외 언론인들께 좀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남성분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은 중국을 가셨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대통령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긴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죠.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경제 협력도 있겠고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뭐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협의 중인 우리 황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 훈련 뭐 이런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교류나 또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에피소드가 뭐 특별히 있을까?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어서 물론 뭐 비공개된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시진핑 주석께서 그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언론인 한 분만 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여성분,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어떤 변화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저 북한이라고 하면 참 싫어하더군요. 북측에서는 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는 뭐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이제는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뭐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막 거기에 달아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역지사지 하는 게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 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이 돼봐야 대화도 되고, 뭐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어요. 이 북측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그 군사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예요. 철책을, 3중 철책을 설치해요.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뭐, 도로 다 끊고 거기다 둔덕을 쌓아요. 왜 그럴까?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야.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에요.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뭐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게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죠. 그만큼 한 남북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쌓인 불신과 적대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이런 남북 관계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한 뭐 확고한 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통일은 지금 뭐 통일은커녕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좀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뭐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데, 뭐 그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이 사진 본질에 가는 거죠. 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존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 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거죠.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그럼 이 상태로 보면 계속 갈 거냐?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죠.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이제 넘치겠죠. 넘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해외로 나가겠죠.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하겠죠.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런데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 그럼 현실은 뭐냐? 계속 늘어간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다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도 똑같죠.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건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고.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거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 중기, 장기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또 뭐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뭐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왜 말이 다르냐, 뭐 온갖 얘기들이 있죠.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에게도, 북측에게도 도움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